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사고시에서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다른 단원들처럼 뭐 약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외워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약제별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암기를 해주고 그 암기된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약물이 무엇인지를 골라야 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어진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당뇨를 그냥 간단하게 외우기만 하고 버린다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단원들에서 문제를 최대한 맞춘다라는 전략이 사실상은 더 맞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임상에 나가서도 당뇨,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이거는 거의 세트처럼 다니는 질환인 동시에 굉장히 한국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뇨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간다라는 걸 목표로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병의 정의와 당뇨병의 병태 생리, 그리고 당뇨병을 유발하는 약물들, 그리고 당뇨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토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이 무엇이냐? 제가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질환을 누군가가 말했을 때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슐린. 근데 그 인슐린이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있거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어서 고혈당 상태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뇨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쭉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일단 성공한 겁니다. 당뇨병이 뭔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을 이제 공부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무엇이 궁금해지겠어요? 이 당뇨병을 설명하는 이 한 문장 속에서 무엇이 첫 번째로 궁금해질 수 있냐면 이 고혈당 상태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고혈당 상태라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혈당이라고 하는 거죠? 정상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혈당이 높은 상태를 고혈당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궁금해지겠죠? 정상 혈당 수치가 무엇이냐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정상 혈당 수치는 그것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80에서 120. 이 범주 안에서 정상 혈당 수치를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80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120보다 높아지면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서 다시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 혈당 수치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당뇨병의 정의에서 궁금하게 되는 키워드가 인슐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80보다 낮아지면 글루카곤 분비, 120보다 높아지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 중에서 이 인슐린의 포커스를 맞추어 볼 텐데 혈당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 무엇이냐?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이자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기관 중에 외분비샘도 있고 내분비샘도 있습니다. 외분비라는 거는 진짜 우리 몸 체내 밖으로 분비하는 부분인 거고 외분비샘. 그게 99%를 이루고요. 이자에서.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1%를 차지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자는 외분비샘이 거의 다 차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랑게르한스 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이자의 내분비샘, 랑게르한스 섬 이렇게 부르는 그 내분비샘인데 내분비샘은 또 어떻게 나누어지냐?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자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1% 속에 해당하는 내분비 셈에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언제? 내 정상 혈당 수치보다 혈당이 높아질 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분비된다. 어디서? 이자에서.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텐데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야 돼요. 왜? 약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알려면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생화학적으로, 병체 생리학적으로 인슐린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맞춰볼게요. 좀 보이려나?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이자 베타 세포거든요. 이게 이자고, 이자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자를 의도해서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자의 베타 세, 이자의 베타 세포는 여기 점점점점점 1% 정도 해당하는 이 점점점점점 해당하는 부분을 이자 베타 세포라고 봤을 때, 이걸 확대해서 이제 까만색 네모로 이렇게 세포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 베타 세포의 주변을 흐르는 이 혈관 속에서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포도당은 그냥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포도당이 지용성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베타 세포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수송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포도당 운반체 같은 경우에는 글럿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글럿의 종류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운반체를 첫 번째로 발견한 그 운반체를 번호를 매겨서 글러트 1이라고 부르고 글러트 1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모든 세포는 기본적으로 글러트 1 포도당 운반체를 가지고 있고 그게 포도당에 대한 친화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생화학적으로 말하면 KM 값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에 대한 친화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세포 내로 계속 수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글러트2는 간이나 이자, 신장, 소장 상피에 기점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가 혈중에 굉장히 높이 있을 때 글러트1은 상시 운반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글러트2까지 이제 열리면서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글러트 1을 통해서 들어올 때보다 더 많은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화학에서 배웠듯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고 피루부산되고 아세틸코에가 된 다음에 TCA 회로 돌고 TCA 회로에서 나온 NADH와 FADH2가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많은 양의 ATP가 이자 베타 세포의 이 초록색 채널, 이 무엇이냐면 ATP 의존적 칼륨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 채널을 ATP가 막아요. 막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포 내에 칼륨이 있다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걸 막습니다. 이 ATP가. 그러면 칼륨이 나가야 되는 칼륨이 안에 베타세포 안에 머물러 있겠죠.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면서 이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 의존적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자 베타세포 밖에 있던 칼슘이 들어오게 되고 이 들어온 칼슘이 인슐린의 엑소사이토시스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높은 포도당에 반응해서 이런 하위 기전들을 통해서 인슐린이 혈액중으로 방출이 되고 이러한 인슐린은 다시 혈액을 타고 각 기관들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슐린 수용체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조직이 있냐면 간이 있겠고 근육이 있겠고 지방 조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붙게 되면 간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해당 과정을 활발하게 하고
글리코겐을 합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당 과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포도당,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글리코겐을 합성시킨다는 거는 또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내 정상 혈당 수치보다 높아진 거에 반응해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육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하게 돼도 포도당이 근육 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포도당 흡수. 포도당뿐만 아니라 근육은 아미노산의 흡수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포도당도 많이 들어가고 근육세포 내로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근육세포 내로 들어간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어떻게 해버리냐? 얘도 간세포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정을 활발하게 돌려서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써버리는 거죠, 빠르게.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고 글리코겐 합성을 해버려서 또 포도당을 없애는데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포도당을 없애는데 활성화하고 그리고 빨리 흡수시킨 아미노산을 또 단백질로 다 합성을 시켜버립니다. 일종의 뭐 동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이 인슐린이 지방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근육세포와 마찬가지로 포도당의 흡수를 높여서 포도당을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것을 지방을 합성을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약물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슐린의 작용 기전을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아까 포도당 운반처로 설명드렸던 글러트 1에서 5까지 해당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당뇨병에서 중요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 다른 내용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렇게 이제 인슐린이 작용하는 기전까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뇨병을 유발하는 약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당뇨병을 유발하는 약물에는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가 있습니다.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라고 하면 좀 이제 용어들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애매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부신피질도 알고 호르몬도 알고 스테로이드도 알고 뭐 성호르몬도 알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알고 이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라고 해서 한 번도 그거를 정리를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머릿속에 엄청 짬뽕돼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뭔지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이 단어 그대로 봤을 때는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겠죠. 그 부신피질 호르몬은 몇 가지가 있냐? 세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두 번째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세 번째는 안드로겐.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로 봤을 때는 코르티졸 이런 게 있습니다. 코르티졸의 역할이 뭘까요? 뭐 다양한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좀 유의 깊게 살펴볼 역할로는 항염증, 뭐 면역 억제 이런 효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학자들은 이러한 면역 억제 기능을 갖고 있는 코티졸을 실제로 약물로 합성해서 쓰는 거를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뭐 소론도정이나 뭐 이런 약물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렸을 때 항염증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신장 이식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면역 억제의 용도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를 쓰기도 하죠. 굉장히 다양한 용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는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유사한 작용을 나타낼 수 있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합성해낸 약물들을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들은 인슐린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육세포나 지방세포에 인슐린이 결합해서 글러트4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글러트4를 활성화시켜서 포도당을 이렇게 유입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한 인슐린의 작용을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가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글루트4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게 되니까 혈중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것은 추후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여기서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냥 알도스테론 같은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안드로겐은 미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헬스 보디빌딩을 하기 위해서 할 때 먹는다고 유명한 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부신피질 호르몬의 안드로겐이라기보다는 두 장기가 정소에서 분비되는 그런 성호르몬들을 외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됐으면 부신피질 호르몬 이 세 가지 정도 있다. 정도 짚고 이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가 왜 당뇨를 일으키는지 정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다음 베타 효능제가 있겠습니다. 베타 효능제는 어디서 많이 듣게 됐죠? 우리가 천식 배울 때 굉장히 많이 접하는 약물들이잖아요. 이러한 약물들이 실제로는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해서 나온 것들이 대표적인 거 사바, 라바 있겠죠? 사바는 숄트 액팅 베타2 애거니스트. 이게 뭐 외우기가 굉장히 이제 사바랑 라바랑 뭐 라마랑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약물들이 뭐가 있는지 나중에는 기억이 희미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뭐 사바를 이제 삼바 춤을 추기 위해서 삼바 춤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거다. 삼바 춤의 클랜에 들어가서 프로가 되려면 살부터 빼노, 살부터 빼노, 뭐 이런 식으로 삼바 춤의 프로들만 모여있는 클랜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부터 빼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억지스럽게라도 외웠던 것 같고 라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라방이라고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인다 카테고리잖아요. 이걸 인도에서 킨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켰더니 내가 납치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를 올려다 보니 볼모로 잡혀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외웠는데 뭐 각자의 외우는 방법들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일단 사바와 라바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은 인슐린의 분비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분비를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왜 당뇨병을 유발해? 라고 봤을 때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유발하는 거죠. 다음 약, 페니토인과 나이아신. 이러한 약물들은 아까 기존에서 설명드렸을 때 일단 첫 번째, 페니토인은 전압 의존적 칼슘 채널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세포 밖에서 약간 안으로 들어와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건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다? 인슐린의 분비를 저해한다. 마찬가지로 나이아신은 조금 세부 기전이 복잡해서 이 페니토인이랑 그냥 묶어서 인슐린의 분비를 방해한다. 인슐린의 분비를 저해한다. 그래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묶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자이드, 이거는 이뇨제죠. 이뇨제는 분류했을 때 그냥 하이드로클로로 다이아자이드, HCT라고 줄일 수 있고, 클로르달리돈, 메톨라존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뇨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특징이 칼륨을 제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내로 칼륨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뭐가 생길 수 있죠? 저칼륨 혈증이 생겨요. 저칼륨 혈증이 생기면 여기 세포 내에 칼륨도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 혈중에 칼륨이 떨어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포에서 밖으로 칼륨을 내보내면 결론적으로 세포 내에 칼륨이 떨어지고 칼륨이 여기가 많아야지 여기 전압 의존적 칼슘 채널이 자극받아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구조인데 적다는 거니까 인슐린 분비가 결론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시간 없으면 이러한 약물들이 인슐린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외우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 지금 작용 기전을 통해서 이해해주면 더 암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 그런 진단 기준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뭐 별 수 없습니다. 수치를 그냥 외워야 돼요. 당뇨병의 진단. 공복 혈당이 126 넘어가거나 아니면 당화 혈색소 6.5%보다 높거나 무작위로 측정한 혈당이 200보다 높은데 당뇨 관련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75g 경구 포도당 부화를 시켰더니 2시간 뒤 혈당이 200을 넘어가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는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단법에서 궁금해지는 거 뭐죠? 당뇨 관련 증상이 뭐길래? 그래서 다음 그걸로는 당뇨 관련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증상, 쉽게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뭐 삼다수라고도 하는데 다가 3개 있습니다. 다식, 다뇨, 다갈.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를 다 분해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증상을 겪게 되는지 조금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분류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다식과 체중 감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당뇨라는 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많지만 그거를 세포 내로 들여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러면 포도당을 내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내 몸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시켜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단백질, 근육도 분해되고 지방도 분해되니까 체중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그 체중이 감소하는데 빨리 에너지원으로 쓰고 싶은 마음은 계속 드니까 먹는 건 또 엄청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체중 감소가 된다는 거. 그 다음 케톤 산증은 뭐냐? 이렇게 지방을 계속 분해해서 쓰다 보면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해서 쓰는 에너지 쓰는 과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생화학적 내용인데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이 됩니다. 이 지방산을 아세틸코에로 만들고요. 이 과정이 뭐죠? 베타산화 과정이죠. 베타산화를 통해서 아세틸코에로 만들고. 근데 우리가 포도당을 쓸 때는 이 아세틸코에를 통해서 TCA로 회로를 돌리잖아요. 근데 지금 포도당이 활용을 못하니까 계속 당 신생 과정을 통해서 TCA의 이 중간 산물들을 계속 쓰게 돼요. 그러면 이 TCA 중간 산물들이 고갈돼 버립니다. 고갈된 상태에서 지방산을 아세틸코에로 만들어 버리면 이 아세틸코에가 TCA 회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 아세틸코에는 또 다른 아세틸코에를 만나서 아세토아세틸코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세토아세틸코에는 HMG-코에가 되고 HMG-코에에서 아세토아세테이트로 바뀌고 그 아세토아세테이트가 아세톤과 베타하이드록시 뷰티르산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이 아세토아세테이트와 베타하이드록시 뷰티르산이 뇌나 이런 데서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혈중에 들어가 버리면 산이잖아요. 산성, 아세테이트도 산이잖아요. 이게 혈중에서 내 pH를 낮추는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내 혈중 pH가 낮아지면 무엇이 생기냐? 대사성 산증이 생깁니다. 그거를 케톤 상증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아세토아세테이트나 베타하이드록시 뷰티르산이 케톤체라고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사성 산증이 생기면 치료를 어떻게 해주냐? 인슐린을 공급하거나 수분을 공급을 해서 이 케톤 산증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번은 아까 삼다수에서 나온 다뇨와 다갈인데 다뇨와 다갈은 왜 일어나냐? 우리가 포도당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과가 일어나서
쭉 가다가 다시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상 수준의 포도당일 때의 얘기고 넉치 이상의 당, 그러니까 180을 넘어가는 순간의 당부터는 여기서 100% 다시 재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소변으로 포도당만 빠져나가냐? 그게 아니라 삼투압 때문에 물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일단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물이 결론적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계속 물을 섭취하고 싶겠죠. 그래서 다뇨, 다갈. 앞서 설명드렸던 다식, 다뇨, 다갈 이렇게 해서 3다 증상을 당뇨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저는 기존적으로 설명드린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중에서 포도당이 굉장히 많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른 혈중에서 다른 물질들이랑 만나서 굉장히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럼 그 결과 뭐가 되냐? 내 혈관들을 굉장히 잘 막게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망막증, 시야 흐림 이런 게 생겨요. 내 눈의 미세 혈관들을 막아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황반 부종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약물 치료약에 소개가 돼 있는 약물들이 뭐냐면 단일 항체 약물로서 베바시주막, 라니비주막, 아플리버셉트가 있겠습니다. 이 아플리버셉트 같은 경우에는 77회 약물 치료약에서 실제로 출제가 된 문제라서 이렇게 내용을 중요하게 가져와 봤고 손발 저림도 보겠어요. 내 손과 발인 우리의 몸에서 약간 말단 부위잖아요. 말단 부위에 있는 그 혈관들을 막게 되면서 혈관들이 막히면서 저림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혈관 내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끈적끈적해지면서 내 눈에 있는 혈관들이나 아니면 이 주변 손, 발 주변 혈관들을 막히면서 이와 같은 증상들을 나타낸다 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뇨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당뇨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기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당뇨를 유발하는 약물이 뭐가 있는지 당뇨병을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당뇨병을 앓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이후로는 이 당뇨병을 어떻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각각의 약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